오늘 우리 K 증시는 정말 모처럼 외국인들이 그 배고픈 사람 허겁지겁 밥 먹듯이 그 한국 주식을 매수한 덕분에 이틀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편식한 종목들도 없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요즘 K 증시 개인 투자자들의 주력 먹거리인 에코프로하고 금양, 외국인들이 딱 요것만 걸렀습니다. 또 이런 소리 하면 네가 맨날 그렇게 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내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 또 너는 중국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보다 낫다는 소리냐, 매국노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건 조금 이따가 최대한 팩트에 근거를 해서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아무리 그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라지만 거기 그 정치인 몇 놈 입에서 나오는 단어 몇 개 우리 K 증시 전체 분위기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참 뭐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일희일비 중에서 일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하여튼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주식 대량 매수세를 촉발했던 것은 바로 바이든과 케빈 메카시의 각각 한마디씩 총 2마디의 말이었습니다. 먼저 바이든은 G7 정상회담 참석차 그 에어포스 1을 타고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에 America will not default, 미국은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고요. 다음 이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넘버 원,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뭐다? 그러면서 We know we are not going to default, 즉 우리는 디폴트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결국 이 두 명이 한 총 2마디의 말로 우리 K 증시를 비롯해서 오늘 중국, 홍콩,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 전체가 일제히 화답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2년째 매일매일 떠들고 있는 말이 있죠. 바로 연준 비둘기파의 배후에는 바이든이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K 증시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절대적인 호재가 바로 이 바이든 존재다. 왜냐면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패배를 하거나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빼앗기면 아들하고 아버지가 나란히 손붙들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 바이든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죽기 살기로라도 내년까지는 증시를 부양한다고. 그러니까 떨죽 올팔이 진리다, 그 소리죠. 근데 또 역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연준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얻어내려던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실망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오늘 에버코어 증권에서 6월 FOMC에는 연준 매파적인 목소리가 도배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은 조금 무리일지라도 대신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런 언질 정도를 시장에 주면서 실질 금리 인상 효과를 누리는 그런 구두 개입을 연준이 할 거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일단 6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은 아직 이제 20%에 머무르고 있고, 반대로 금리 동결 확률은 70% 후반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쉬어가는 그런 FOMC 때도 연준은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난 게 절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가려면은 금리 동결한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연준 금리 동결하는 거를 금리 인하의 전초 단계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연준이 또 모진 소리를 내뱉을 것이다, 이런 예상인 거죠. 다음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핌코의 창립자 엘 에리언은 미국의 민주공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야가 저렇게 부채 한도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막 저렇게 막 악용하는 동안 결국은 뭐 디폴트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미국의 달러와 미 국채 평판은 안 좋아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런 점에서 또 연준은 달러하고 미국채 가치를 어떻게든지 방어하기 위해서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또 내다봤습니다. 그렇죠. 뭐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려면 제일 좋은 게 수급 조절,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가지고 조금이라도 귀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다음 이제 요즘 에코프로하고 금양이 좀 영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은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자체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화를 저한테 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이제 밤에 자다가 잠깐 깨가지고 새벽 3시쯤 제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아주 그냥 욕이 또 도배가 돼 있던데, 정말 그러다가 몸 상하십니다. 그래도 잠은 좀 주무셔야죠. 사람이 다 이거 살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하여튼 왜 그거 열심히 추천하는 사람 그 채널 가서 욕을 하셔야지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에코프로하고 금양의 사실상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채널 가서 보면은 아직도 뭐 거의 종교화된 댓글이 많습니다. 저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뭐 우리나라 좀 구해주세요, 이런 댓글이요. 근데 그런 분들 그 댓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꼭 그렇게 이름 석자로 된 닉네임이 많아요. 뭐 자기 실명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닉네임이 사람 이름 3글자다.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단어 하나든 문장 하나든 하여튼 그렇게 마침표를 중간중간에 많이 갖다 찍으시던데, 아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표시인가요? 또 그리고 맞춤법하고 띄어쓰기가 대부분 다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편하게 구어체식으로 쓴다고 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건 몰라도 자기 딴에는 신경 쓴다고 쓴 건데 맞춤법이 틀리거나 띄어쓰기가 엉뚱한 데 가서 막 띄거나 막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여튼 진짜 우리가 개돼지 소리를 안 들으려면 사람이든 종교든 아니면 뭐 타진요 같은 뭐 그런 거든 하여간 이런 무지성 추종 맹신을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데, 그럼 제 댓글에다가도 보면은 꼭 그 공부 좀 해라, 그리고 그 배터리 그 책 좀 읽어라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시죠?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만 딱 그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 근데 어쨌든 팩트는 내연기관이 점차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가 진짜로 열리긴 한다. 언제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세상이 오긴 올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그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이제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모두가 다 아는 종목이나 섹터가 장기 우상향을 했던 사례가 과연 있었나요? 카카오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연봉 높은 정말 좋은 직장이라도 월급 미리 다 가불해가지고 갖다 땡겼으면은 연말 가서 배고파지는 거는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2차 전지를 볼 때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장성이 아닌 바로 수익성입니다. 원래 어떤 산업이든 뭐 기업이든 매출이 증가하면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성도 더 좋아지죠. 근데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나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이거는 그 아저씨든 할아버지든 하여튼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내재화에 앞다퉈서 지금 뛰어들고 있고, 물론 이제 저사양 차량 한정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중국산 그 저가 배터리 공급 확대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제 셀 제조사들의 단가 인하 압력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익성은 점차 또 하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 5%, 이것도 이제 최악으로는 한 3%까지 내려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정말 잘 돼가지고 지금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그대로 매출 50조를 달성한다고 쳐도 영업이익 3조의 순이익은 한 2조 원대? 그걸 바탕으로 PER 10배를 쳐주면은 저는 그게 적당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봐요. 거기다 에코프로 BM 매출 50조까지 늘어나는 그때가 되면은 또 전기차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완전히 완속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성장성은 뚝 떨어지는 그때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일반 완성차 부품 업체들 PER을 적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영업이익 절반이 또 날아가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너는 그런 중국 배터리를 키워주자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팩트가 2차 전지 양극재 분야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압도적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거에 반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1%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미국은 지난 IRA 규정에도 보셨다시피 중국 전기차 산업을 대놓고 견제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수혜가 될 수도 있지만, 유럽 시장의 경우는 이미 중국이 2차 전지 관련 업종 그 공장을 막 대규모로 갖다 때려짓고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꼭 치킨 게임이라는 그런 표현 아니더라도 하여튼 중국이 그 또 주특기가 덤핑 공세잖아요. 이렇게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는 맨날 까기만 하고 또 대안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요새 미국 증시를 보면은 엔비디아, AMD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 주가가 뚜렷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요즘 비메모리는 메모리하고 비교가 힘들 정도로 큰 시장인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력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근데 현재 엔비디아는 그레이스 CPU 슈퍼칩이라는 거를 개발 중인데, 만약에 우리 K 반도체 제조사들 중에서 꼭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말고라도 중소기업에서 이 엔비디아에 필적한 이런 슈퍼칩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시장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PC 버전 화면 구성 개편을 했던데, 아직 뭐 챗 GPT나 AI 기능이 완전히 뭐 강화된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어쨌든 간에 곧 대세가 이제 되고 말 겁니다. 이 AI 얘기 나온 김에 타임폴리오라는 그 자산운용사에서 이번 주에 상장한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 구성 종목에 보니까 일단 비중 1위는 엔비디아, 그리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우리 K 증시 기업들도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자꾸 그 배터리 2차 전지 거기만 사고가 매몰되신 분들께는 제가 꼭 그 영화를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그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 그 영화를 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디즈니 플러스에도 있고요. 하여튼 지난 그
80년대에 나왔던 영화 월스트리트의 2편 개념으로 이제 201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87년도 당시에 소위 말하는 작전을 하다가 감옥에 갔던 고든 게코가 이제 출소하면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한동안 이제 월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월가에 복귀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무도 자기를 예전처럼 이제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마케팅 수단으로 삼은 게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자로 등장을 해가지고 본인이 쓴 책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홍보도 하고 저자 직강 이런 걸 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그 고든 게코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사고 한번 크게 쳐본 사람으로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엄청난 게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거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딱 3마디로 얘기를 해준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Buy my book. 그러니까 책 좀 사. 우리말로 이렇게 딱 3마디가 되죠. 그냥 자기 책하고 유료 강의 팔겠다고 여기저기 연락에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애국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차기 대통령감까지 갑니까? 런하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싹 퍼져 있기 때문인데 그 와중에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특히 이제 중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리오프닝이 완전히 반영될 대로 반영된 수치가 그 정도라는 거. 그래서 중국이 이러니 다른 나라들도 현재 경기가 좀 미약한데 하반기에 힘이 더 빠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이창용 총재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하반기 금리 인하 분위기가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신흥국들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 마크 잔디는 현재 투자자들이 연준과 ECB 그리고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머지않아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 같다고 이렇게 분석을 또 했습니다. CNBC에서는 미국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작년 11월 이후 3,800에서 4,200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그 작년 말부터 이미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은 게 그 안에 이제 올해 미국 부채 한도, 연준 금리 인상 계속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하고 중소형 은행들 우려 이런 게 다 이미 다 믹스해서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 부채 한도라는 이 시나리오의 강도가 독성이 더 세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이제 지금 다 기대하고 있는 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된다고 하고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 그 S&P 500 지수가 그 3,800에서 4,200 박스권을 하향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S&P 기준으로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코스피에 대입할 경우 2,200에서 2,5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모간 스탠리에서 K 신재생 에너지 업종 분석을 한 걸 보겠는데 이 중에서 태양광 하나, 풍력 하나 이렇게 대표주로 꼽은 게 바로 한화 솔루션하고 CS 윈드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CS 윈드는 올해 주당 순이익 그 EPS가 74%, 내년 2024년에는 6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한화 솔루션은 올해 11%, 내년 13%의 주당 순이익 증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S 윈드 목표가는 93,000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그리고 한화 솔루션에 대해서는 목표가 68,000원의 역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콜했습니다. 다음 JP 모간이 코스맥스에 대해서 아직 중국 매출은 리오프닝 약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거기다가 이제 미국 공장을 오하이오에서 뉴저지로 이전하면서 영업 중단으로 인한 그 매출 손실이 발생한 점, 이렇게 두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인디 브랜드 신규 ODM 수준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 수요 회복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 전망을 근거로 목표가 10만 원의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자, 내일은 5월 19일 금요일.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어제 그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방한해가지고 우리 한국과 핵심 광물 공급에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선물을 주고 갔는데요. 이걸 이제 바로 정부가 받아가지고 내일 핵심 광물 비즈니스 포럼 창립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집니다. 이제 정말 자원의 무기화 뭐 이런 표현은 새로울 것도 없이 이제 상식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미중 갈등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망 중심의 네 편 내 편 구도로 갈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도 포지셔닝을 잘 해야 되겠죠.
다음 내일 산업부가 인도태평양 공급망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이 보도자료를 또 마침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말에 이제 G7 정상회의가 잡혀 있다 보니까 내일 정부 일정이 좀 한산한 편인데요. 그 와중에도 과기부가 누리호 3차 발사 기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거 이제 뉴스에 또 타기 좋은 그런 주제와 그림이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AI 전문업체 CU박스랑 사이버 보안 관련주 모니터 랩이 신규 상장일이고요. 또 내일 미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제롬 파월 현직 연준 의장하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연설도 잡혀 있고요. 또 뉴욕 증시에서는 풋라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는 이제 라이브가 없습니다. 대신에 새로 개편하는 그 이름도 아직 안 지은 따끈따끈한 라이브가 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